저는 그 한 6개월 동안 소설을 못 쓰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가끔 이제 그 광주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광주에서는 그 극비리에 비디오가 팔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극비리에 출판된 사진첩들이 출판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그걸 삽니다. 사갖고 가서 이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틀어보고 열어보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사가지고 가서 열어보고 그러고 놔뒀는데 국민학생인 우리 딸이 그것을 열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린 시절에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그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소설가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이 말을 들어보니까 5.18에 대한 광주의 비극에 대한 자기가 살다 온 그곳에 대한 굉장한 부채의식으로, 빚진 부채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자기가 그 소설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쓴 소설이 소년이 온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여기 5.18 기록관이라든지 5.18에 관계된 모든 책들, 그러니까 5.18 이렇게 두툼한 이 자료집 있죠. 그것도 속속들이 보고, 그리고 많은 현지 답사도 하고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소년이 온다를 이제 읽으면서, 그런데 저는 그 아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아이 소설은 감각이 우선 저희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신세대적이면서도, 그런데 다른 신세대의 작가하고 달라서 전통적인 것을 많이 이어받아 가지고 왜냐면 견고합니다. 문장이 견고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배인,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선배들은 대개 리얼리티,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고발적인 그런 작품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히 이제 승화시킬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채식주의자를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것을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식이라든지 이런 고발식이라든지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그야말로 육화된 이야기들을 쓰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서 확실하게 어떤 인간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소설을 써내는 대표적인 소설가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설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는 것은 우리 딸에게 더 깊이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해서 그 소설이 나오게 됐을 거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 그러니까 가령 윤리의식이라고 말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의 모랄이라고 말했을 때, 그 모랄이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소설가나 시인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또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생각한 모럴 의식이 또 달라요. 네, 결국은 모랄 의식, 이제 우리 인간 윤리의 가장 그 심층에 있어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구원이에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 소설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소설가는 제일 첫째 그 소설로서 자기를 구제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제받기 위해서 소설을 쓰고 자기가 구제받은 그 소설을 통해서 독자들이 구원을 받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가의 구원의 방법은 철학자나 종교가나 다른 그 일반인들에 비하면 좀 다르고 특이한 데가 있죠. 그것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덕목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요즘 생각하면서 요즘 살아가면서 윤리의식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저는 어떤 거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을 때 그것을 구제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의료진이었잖아요. 그 의료진이 잘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공무원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따라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세계의 어느 나라의 시민들의 의식에 못지않을 만큼 윤리의식이 투철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이 창궐한 이 사태로 말미암아서 새삼스럽게 우리 인간의 윤리의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령 5.18 이 비극적인 이 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분노를 느꼈어요. 세계의 그 권력을 잡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저들끼리 싸우도록 해서 제일 왕초가 된 전두환이 손을 들어준 그 미국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분노하고 그래서 그 말하자면 미국 문화원이라든지 뭡니까 거기에다가 뭘 던지기도 하고 뭐 그런 반항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건이 그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분노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5.18이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혔는가 하면 일본의 나카가미 겐지라고 하는 소설가가 아주 유명한 소설, 지금은 작고했는데 나보다 어린데 이렇게 몸이 이렇게 비대하더니 얼른 죽었어요. 그 작가가 와서 저하고 그 필담을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필담으로 해서 그 5.18에 대한 내 생각, 나의 분노 이런 것들을 막 얘기했더니 다 듣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권할 책이 한 권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스인들에게 말한다는 그 영혼의 자서전이 있어요. 그것을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그리스인 조르바 있죠. 그래서 그걸 읽었는데, 그거 읽으면서 내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에게서 얻은 교훈이 뭐냐 하면, 소설가는 소설로서 말해야 한다. 그 정답을 제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5.18 비극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소설을 못 썼던 것은, 내 소설이란 무엇이냐? 내 소설은 분노한 사람들에게 돌멩이 한 개일 수 있느냐? 권총 한 자루일 수 있느냐? 그렇게 소설이 무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소설이 배고픈 자에게 빵 한 조각일 수 있는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추운 자에게 양말 한 켤레일 수 있느냐? 내 소설이 아니었어요. 소설처럼, 내 소설처럼 무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절망했거든요. 그런데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소설가이면서도 소설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심한 영혼아. 그걸 전라도 말로 번역하면 한심한 놈들아, 그런 얘기겠죠. 한심한 영혼아, 너는 돈을 주고 고기를 사 먹고 빵을 사 먹고 포도주를 사 먹는 게 아니라 하얀 종이를 꺼내서 거기에다가 빵, 고기, 포도주라고 쓰고 그 종이를 먹는구나.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설가는 가장 비현실적인 무력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력한 사람이 쓴 소설을 보고 무력하지 않다고 장담하는, 권력이 있다고 장담하는, 돈이 있다고 뽐내는 현실적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비뚤어진 영혼을 교정해 주는 게 소설가의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답은 뻔합니다. 시인과 소설가가, 우리 철학자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철학자는 철학을 하는 일이고 시인은 시를 쓰는 일이고 소설가는 소설을 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민족에게 되돌려 주는 거.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현실적인 사람들의 영혼을 교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의사들이 되려면 의과대학 막 들어가서 히포크레테스 선서를 공부한대요. 히포크레테스 선서를 읽어보면 그 심저에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그 종합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 병을 치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히포크레테스 선서입니다. 선서의 정신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요즘 법조인들이 참 말이 많습니다. 권력자들, 최고의 권력자들이 법조인들이에요. 변호사 한 사람들은 아주 못된 짓을 해서 돈벌이 하고 사는 변호사들이 가끔 있어요. 전 변호사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무료 변론을 하고 민중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그야말로 법조인으로서 히포크레테스 선서를 공부해가지고, 히포크레테스 선서, 그러니까 법조인들에게 히포크레테스 선서는 무엇이겠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죄를 둘러쓰고 감옥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조인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봐보세요. 국회 보면은 수없이 많은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 국회에 들어와 있어요. 청와대도 물론 들어가 있고 수없이 많은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법조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공부했는가?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우리 인류의 가장 스승의 한 사람인 그 사람이 인류의 모럴을 이해합니다. 윤리의 지향점이 어딘가를 이야기해 주는 고마운 선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의원들 이제 20대 국회의원들은 끝났으니까 21대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손들고 선서하는 엉터리 선서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만들어서 서약을 해라. 그리고 제가 덴마크라든지 이런 그 나라 국회를 가봤는데 그 국회 운동장에는, 국회 앞마당에는 자전거밖에 없어요. 승용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그 덴마크에는 특히 그런다대요. 보좌관을 두지 않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만나고 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와서 어디다 주냐 하면은 그 국회 안에 용역을 맡아서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다 해서 자료를 이렇게 데이터도 뽑아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완전히 귀족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약 같은 그 권력, 지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너무 한심한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라도 사람들, 나는 대단한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전라도 사람이면서도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촛불 정국을, 그러니까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그 이전부터 지금 21대 국회 80석을 가지고 있는 이 국회까지 그 멀리 안 가고 거기만 한번 봐본다면 이 안철수가 나왔을 때, 안철수 국민의당이 나왔을 때 안철수를 이용해서 문재인을 길들였습니다. 우리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래가지고 전라도가 전부 다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차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만큼 전라도에다가 공을 들였어요. 살살 빌고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길들여서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어쨌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변신을 많이 했는가. 그것을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속속들이 뚫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을 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라도 민심이 정치를 길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지금 5.18이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 민족을 길들이고 대한민국을 길들이고 세계를 길들이는 우리 최고의 윤리의식의 심층에 있는 어떤 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문학에서 이야기된다는 거, 그건 그렇다고 그래서 5.18 정신을 문학 정신으로 이끄는데 목소리 높은 소설이나 목소리 높은 시가 바로잡아준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인간의 윤리의식을 참으로 이끌어가는 문학이 5.18 정신을 기리는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해 오는 과정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좀 기분 나쁘게 들렸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가 상처 입을 정도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관 우리 전라도의 역사, 촛불 전국의 역사 그것하고 관계된 이야기니까요. 이야기가 한 50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질문을 받으십니까? 선생님 말씀 가운데 문학의 저희 듣는 사람이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요. 문학의 기능과 목적 같은 것을 영혼의 치유 이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제가 사회를 보기 위해서 선생님 글을 좀 먼저 읽어봤는데 문학은 작가는 독자로 하여금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일깨워주는 걸 도덕한 자세가 아니라 삶의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겸손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 작품이 있는 것은 그 스토리의 재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삶의 자기 삶의 진실한 모습을 찾기 위한 중요한 소스가 문학 작품에 있겠다. 저도 이렇게 세계에서 소설 같은 건 안 읽은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소설 굉장히 좋아하고 시집도 거의 한 권 정도는 사서 읽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기쁩니다. 그 문학 작품 속에서 나오는 그 얘기랄지 언어랄지 정서가 저한테 없는 그 많은 제 가슴을 적셔주는 그 경험을 많이 해요. 그 선생님 그 영혼의 치유라는 말씀에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 근데 뒷부분에 가서 정치적인 5.18 관계에서 얘기하면서 우리끼리 이 얘기가 또 어떻게 이게 또 공감을 얻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고 괜찮게 해서 살고 있는 금기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안성원 선생님의 얘기가 객관적으로 다다성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현실은 40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친 지난한 그 5.18 문제가 도청 앞에 가는 지금 규상망측한 동상이 서 있을 정도로 지금 아직도 미진하게 헤매는 그런 문제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